영원의 심판자 저승사자 연대기. 그로부터 수십 년 후 이연은 건강하게 자라 훌륭한 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저승에서의 기억은 잊었지만 어딘가에 자신을 지켜보는 수호자가 있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한편 강탁은 저승의 심판자로서 그림자 재판관들을 찾아 나서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인간에 대한 연민과 정의를 향한 열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인간과 저승 사이의 경계에서 강탁은 영원한 심판자로서 균형을 지켜나갔습니다. 때로는 인간 세계를 찾아가 이연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비록 그녀는 그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강탁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승의 심판소와 500년 차 저승사자 강탁의 일상. 저승의 하늘은 언제나 붉은 빛이었다. 황혼이 영원히 머물러 있는 듯한 그 하늘 아래 거대한 팔각정 형태의 건물이 우뚝 서 있었다. 저승의 심판소였다. 검은 기와와 붉은 기둥의 조화가 위엄을 더했고 입구에는 2마리의 석상 사자가 지키고 서 있었다. 심판소 안 커다란 홀에는 검은 도포를 입은 이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저승사자들이었다. 인간 세계에서 수명이 다한 이들의 영혼을 데려오는 임무를 맡은 자들이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이는 강탁이었다. 그는 500년 차 베테랑 저승사자로 그의 검은 도포에는 붉은 선이 둘러져 있었다. 그것은 그가 상급 저승사자임을 나타내는 표식이었다. 강탁대인, 오늘의 명부입니다. 젊은 저승사자가 공손히 두루마리를 건넸다. 강탁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것을 받아들었다. 그의 얼굴은 마치 돌로 조각된 듯 감정이 없었다. 5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수만 명의 영혼을 거두며 그는 더 이상 감정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했다. 두루마리를 펼친 강탁의 눈이 한 이름에 멈췄다. 이연여 12세, 오늘 해질녘 병사. 어린아이의 영혼을 거두는 일은 언제나 그를 불편하게 했다. 그러나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저승의 법칙에 충실했다. 수명이 다한 자는 예외 없이 저승으로 데려와야 했다. 12세, 아직 어리구나. 강탁의 중얼거림에 옆에 있던 젊은 저승사자가 말했다. 대인, 그 아이는 오랜 병고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어쩌면 죽음이 그 아이에게 해방일지도 모릅니다. 강탁은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는 생사의 이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삶이 고통일 때 죽음은 때로 축복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심판소의 벽에 걸린 커다란 시계가 울렸다. 지금은 저승의 시간으로 아침이었다. 강탁은 이연의 영혼을 거두기 위해 해질녘까지 시간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거처로 향했다. 저승사자들의 숙소는 심판소 뒤편의 자리에 있었다. 그곳은 인간 세계의 한옥과 닮아 있었지만 모든 것이 흑백의 색조로 이루어져 있었다. 강탁의 방은 소박했다. 낮은 책상 위에는 오래된 붓과 먹, 그리고 몇 권의 책이 놓여 있었다. 벽에는 그가 500년 동안 모아온 각종 부적과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것들은 모두 그가 거둔 영혼들의 흔적이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영혼들,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이들의 유품이었다. 창가에 앉은 강탁은 멀리 보이는 저승의 강 삼도천을 바라보았다. 검은 물결이 일렁이는 그 강 너머로는 심판을 받은 영혼들이 향하는 여러 세계가 있었다. 선한 이들은 극락으로, 악한 이들은 지옥으로, 그리고 아직 업보가 남은 이들은 다시 인간 세계로 환생했다. 500년. 내가 얼마나 많은 영혼을 데려왔을까? 강탁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손은 마치 젊은이의 것처럼 탄탄했지만 그 속에는 5세기의 세월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인간이었던 시절의 기억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저승사자가 된 순간부터 그의 과거 기억은 점차 희미해졌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임무에 대한 충성심뿐이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강탁은 이연을 맞이할 준비를 시작했다. 그는 특별한 부적을 꺼내들었다. 인간 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이 부적이 필요했다. 그는 부적의 입김을 불어넣고 주문을 외웠다. 그러자 부적이 붉은 빛을 내며 타오르기 시작했다. 인간 세계로. 강탁의 몸이 서서히 투명해지더니 이내 저승의 공기 속으로 녹아들었다. 그의 영혼은 이제 인간 세계를 향해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다.
어린 소녀 이연의 영혼을 거두러가는 강탁. 인간 세계의 하늘은 저승과 달리 맑고 푸른빛이었다. 강탁이 도착한 곳은 조선 후기의 한 작은 마을이었다. 초가집들이 모여있는 평화로운 마을이었지만 그중 한 집에서는 슬픔이 가득했다. 바로 이연의 집이었다. 강탁은 아무도 그를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오직 죽어가는 자만이 저승사자를 볼 수 있었다. 그는 담장을 가볍게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갔다. 작은 방 안에는 병색이 완연한 소녀가 누워 있었다. 이연이었다. 그녀의 곁에는 노모가 눈물을 흘리며 앉아 있었고 젊은 여인이 약을 다리고 있었다. 이연아, 조금만 더 버티자. 의원님이 곧 오실 거야. 노모의 떨리는 목소리에 이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러나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가쁜 숨소리는 그녀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강탁은 조용히 방구석에 서서 시간이 오기를 기다렸다. 해질녘까지는 아직 몇 시간이 남아 있었다. 할머니 무서워요. 이연의 작은 목소리가 방안을 채웠다. 노모는 손녀의 손을 꼭 잡으며 위로했다. 무서워하지 마라. 할머니가 여기 있잖니. 그러나 이연은 할머니가 아닌 구석에 서 있는 강탁을 바라보고 있었다. 강탁은 놀랐다. 아직 그녀의 시간이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를 볼 수 있는 것일까? 이연은 약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저기, 검은 옷 입은 사람이 있어요. 노모는 당황하며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물론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이연아, 아무도 없단다. 열이 많이 나서 그런 거야. 그러나 이연은 계속해서 강탁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맑은 눈동자에는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호기심이 더 많았다. 강탁은 불편함을 느끼며 자리를 옮겼지만 이연의 시선이 그를 따라왔다. 할머니, 그 사람이 저한테 오는 것 같아요. 노모는 더욱 불안해하며 방 밖으로 나가 도움을 청했다. 강탁은 이연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는 수천 년 동안 많은 영혼을 거두었지만 이렇게 죽기 전에 자신을 보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내가 나를 볼 수 있구나? 강탁의 말에 이연은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저를 데리러 온 거죠? 강탁은 잠시 망설였다. 보통은 저승사자의 정체를 숨기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이미 이연은 알고 있는 듯했다. 그래. 하지만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해질녘에 다시 올 것이다. 이연은 슬픈 미소를 지었다. 알고 있어요. 제가 오래 살지 못한다는 것을. 하지만 할머니와 어머니가 너무 슬퍼할 거예요. 강탁은 이연의 말에 순간 가슴이 저렸다. 오랜 세월 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다. 그는 불편함을 느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는 아직 높이 떠 있었다. 나는 떠나야 한다. 해질녘에 다시 올 것이다. 강탁이 몸을 돌리려는 순간 이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조금만 같이 있어 주실래요? 무서워요. 강탁은 망설였다. 저승사자는 정해진 시간에만 나타나는 것이 규칙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연의 두려움에 찬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마치 오래전 자신이 알던 누군가를 보는 것 같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좋다. 하지만 나는 너에게만 보이고 다른 이들에게는 보이지 않는다. 강탁은 조용히 이연의 곁에 앉았다. 이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약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에도 불구하고 그 미소는 마치 봄날의 꽃처럼 아름다웠다. 이연과의 만남에서 떠오르는 인간 시절의 기억. 해가 서서히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방 안에는 이연과 그녀의 가족, 그리고 보이지 않는 강탁이 있었다. 의원이 다녀갔지만 그저 머리를 가로젓고 갈 뿐이었다. 이연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 이연아, 이 약을 마시면 좀 나아질 거야.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약그릇을 들었지만 이연은 이미 약을 삼킬 힘조차 없었다. 강탁은 이연의 생명력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해질녘이 가까워질수록 그녀의 영혼은 점점 더 몸에서 분리되어 가고 있었다. 이연은 가끔 강탁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인 듯했다. 강탁은 이연을 바라보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마치 오래전에 잊혀진 기억이 서서히 깨어나는 듯한 느낌이었다. 당신, 이름이 뭐예요?
이연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약했다. 강탁은 잠시 망설였다. 저승사자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그는 이연의 맑은 눈빛을 보며 답했다. 강탁이다. 강탁. 좋은 이름이네요. 저는 이연이에요. 알고 있다. 이연은 희미하게 웃었다. 당신도 전에 사람이었나요? 그 질문에 강탁은 순간 혼란스러워졌다. 그는 자신이 인간이었던 시절의 기억이 거의 없었다. 500년이라는 세월이 그 기억들을 지워버렸다. 그러나 이연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희미한 기억의 조각들이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랬다. 오래전의 일이다. 어떤 사람이었어요? 강탁은 고개를 숙였다. 그의 마음속에 오래된 기억의 파편이 떠올랐다. 그는 과거의 무관이었다. 전쟁터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마지막에는 자신도 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의 손에는 너무 많은 피가 묻어 있었다. 말하고 싶지 않다. 이연은 강탁의 표정에서 깊은 슬픔을 읽었다.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는 이제 산등성이에 걸쳐 있었다. 곧 해질녘이 올 것이다. 강탁씨 저승은 어떤 곳인가요? 무섭나요? 강탁은 이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호기심이 빛나고 있었다. 무섭지 않다. 단지 다를 뿐이다. 내가 살아온 세계와는 다른 법칙이 있을 뿐이다. 이연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다. 그곳에서는 아프지 않을까요? 여기서는 항상 아팠거든요. 그 말에 강탁의 가슴이 다시 한번 저렸다. 그는 이연의 질병에 대해 알고 있었다. 선천적인 심장 질환으로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시한부 생명이었다. 12년 동안 그녀는 계속해서 고통 속에서 살아왔다. 아프지 않을 것이다. 저승에서는 육체의 고통이 없다. 이연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어렸다. 그녀는 힘겹게 손을 뻗어 강탁의 손을 잡으려 했다. 강탁은 놀라 물러섰다. 저승사자는 정해진 시간 전에 인간과 접촉해서는 안 되었다. 그러나 이연의 애처로운 눈빛에 그는 결국 손을 내밀었다. 그의 손이 이연의 손에 닿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강탁의 머릿속에 갑작스럽게 과거의 기억이 밀려왔다. 그가 인간이었을 때의 선명한 기억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렬한 것은 한 소녀의 기억이었다. 그 소녀는 이연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그의 여동생이었다. 500년 전 그가 전쟁터로 떠나기 전 그녀도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강탁은 자신이 왜 이연에게 이끌리는지 이제 이해했다. 그녀는 그의 잊혀진 과거, 그가 인간이었을 때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떠올리게 했던 것이다. 강탁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해요. 이연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강탁은 정신을 차렸다. 그는 점점 더 많은 인간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저승사자에게는 금지된 감정들이었다. 창밖으로 마지막 햇살이 사라지고 어둠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이연의 시간이 왔다. 강탁은 이제 그녀의 영혼을 거두어야 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망설임이 가득했다. 인간 시절의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그는 자신의 의무와 감정 사이에서 갈등하기 시작했다. 이연아, 시간이 됐다. 강탁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다. 이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준비된 듯했다. 그러나 그녀의 할머니와 어머니는 그렇지 않았다. 그들은 이연의 숨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보며 슬픔에 잠겼다. 할머니, 어머니. 이제 가야 할 것 같아요. 저기 저를 데리러 온 분이 기다리고 계세요. 이연의 말에 가족들은 더욱 울음을 터뜨렸다. 그들에게는 강탁이 보이지 않았지만 이연의 말을 통해 죽음이 가까이 왔음을 느낄 수 있었다. 강탁씨, 이제 갈 준비가 됐어요. 이연의 마지막 말을 듣고 강탁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해야 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분명한 감정이 있었다. 500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임무의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저승법정에서 염라대왕과의 대면과 갈등. 저승법정은 정막에 휩싸여 있었다. 거대한 홀 중앙에는 높은 옥좌가 있었고 그 위에 염라대왕이 위엄있게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엄격함과 지혜가 공존하는 모습이었으며
그의 눈빛은 모든 비밀을 꿰뚫어보는 듯했다. 법정 양옆으로는 각각 5명의 판관들이 자리하고 있었고 그들 앞에는 생사의 기록이 담긴 책들이 놓여 있었다. 강탁은 이연의 영혼을 데리고 법정 중앙에 섰다. 이연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강탁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저승사자가 영혼과 이렇게 손을 잡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판관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다. 강탁, 내가 데려온 영혼이 이연인가? 염라대왕의 음성은 깊고 무거웠다.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강탁의 비정상적인 행동에 대한 지적이었다. 그렇습니다. 대왕님. 강탁은 고개를 숙여 대답했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이연의 손을 놓지 않았다. 염라대왕은 그 모습을 날카롭게 주시했다. 500년간 너는 우리의 가장 충실한 저승사자였다. 그런데 오늘 넌 왜 규칙을 어기는가? 강탁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난 변화를 설명하기 어려웠다. 인간 시절의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그는 더 이상 냉정한 저승사자가 아니었다. 대왕님, 이 소녀에게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녀는 제가 인간이었을 때의 기억을 깨웠습니다. 법정에 다시 한번 술렁임이 일었다. 저승사자가 인간 시절의 기억을 되찾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다. 염라대왕은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래서 내 기억이 되살아났다고 해서 너의 임무가 변하는 것은 아니다. 강탁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대왕님, 청하옵건대 이 소녀의 운명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그녀는 아직 12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강탁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그녀의 생사부에 오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에 법정 전체가 경악에 빠졌다. 생사부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저승의 법칙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었다. 염라대왕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강탁,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는가? 생사부는 천지의 이치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된다. 오류란 있을 수 없다. 강탁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렇다면 제가 이연의 생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염라대왕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내가 그토록 확신한다면 이연의 생사부를 가져오라. 판관 중 한 명이 급히 일어나 큰 서고로 향했다. 잠시 후 그는 낡은 책 한 권을 들고 돌아왔다. 책을 받아든 염라대왕은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다. 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다. 이상하군. 강탁은 긴장감에 몸을 굳혔다. 염라대왕이 이연의 생사부에서 무언가를 발견한 것 같았다. 이연의 수명은 원래 80세까지였다. 그런데 12세에 끝나도록 수정된 흔적이 있다. 법정 전체가 충격에 빠졌다. 염라대왕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생사부를 계속 살폈다. 이것은 인위적인 조작이다. 누군가가 저승의 법칙을 어기고 이 아이의 운명을 바꾸었다. 강탁의 눈이 커졌다. 그의 직감이 맞았던 것이다. 이연은 죽을 운명이 아니었다. 그가 인간 시절의 기억을 되찾은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연의 운명이 조작되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신호였다. 대왕님, 이 아이를 다시 인간 세계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녀는 아직 살아갈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염라대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미 저승에 온 영혼은 돌려보낼 수 없다. 그것이 저승의 엄격한 법칙이다. 저승의 비밀을 찾아 떠나는 위험한 여정. 법정을 나선 강탁과 이연은 저승의 어두운 길을 걷고 있었다. 법정에서의 판결은 확정적이었다. 이연은 저승에 머물러야 했다. 그러나 강탁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저승의 오래된 비밀을 알고 있었다. 저승의 끝, 망자의 강 너머에 있는 생명의 우물에 대한 전설을. 우리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연의 물음에 강탁은 조용히 대답했다. 너를 집으로 돌려보낼 방법을 찾으러 가는 거야. 저승의 하늘은 여전히 붉은 빛이었지만 그들이 걸어가는 길은 점점 더 어두워졌다. 강탁은 자신이 500년 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영역으로 발을 내딛고 있었다. 저승사자들조차 두려워하는 망각의 숲이었다. 이곳은 위험해. 내 손을 꼭 잡고 있어. 이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강탁의 손을 더욱 꼭 잡았다. 숲은 점점 더 깊어졌고
주변에서는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왔다. 그것은 저승에 온 후 자신의 과거를 잊지 못하고 헤매는 영혼들의 목소리였다. 강탁 씨, 저 소리들 무서워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지킬 테니. 강탁은 자신의 도포 안에서 특별한 부적을 꺼냈다. 그것은 500년 동안 그가 모아온 가장 강력한 부적이었다. 그는 부적의 입김을 불어넣었고 부적은 푸른 빛을 내며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 빛이 그들 주변에 보호막을 형성했다. 숲을 지나자 그들 앞에는 넓은 강이 나타났다. 검은 물결이 일렁이는 망자의 강이었다. 강 건너편에는 희미한 빛이 보였다. 그곳이 바로 생명의 우물이 있는 곳이었다. 저기 건너가야 해. 하지만 이 강을 건너는 것은 매우 위험해. 강물에 닿으면 모든 기억을 잃게 돼. 이연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강탁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강탁을 믿고 있었다. 어떻게 건너가요? 강탁은 주변을 살폈다. 그리고 강가에 묶여있는 작은 배를 발견했다. 그것은 저승사자들이 가끔 사용하는 배였다. 저 배를 타고 건너가야 해. 그들이 배에 오르자마자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저승의 법칙을 어기는 자들에 대한 경고였다. 강탁은 침착하게 노를 저었다. 강물은 점점 더 거칠어졌고 때때로 검은 물이 배 안으로 튀어들어왔다. 물에 닿지 않도록 조심해. 이연은 공포에 질려 배 중앙에 웅크리고 있었다. 그때 강물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망자의 수호자였다. 거대한 뱀의 형상을 한 존재로 허락 없이 강을 건너는 자들을 막는 역할을 했다. 이런 수호자가 우리를 발견했어. 강탁은 부적을 더 꺼내 강물에 던졌다. 부적이 물에 닿자 강한 빛이 번쩍였고 잠시 수호자가 눈이 멀게 되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강탁은 온 힘을 다해 노를 저었다. 겨우 강을 건넌 그들 앞에는 작은 동굴이 있었다. 동굴 안으로 들어가자 희미한 빛이 그들을 맞이했다. 그리고 동굴 깊숙한 곳에 투명한 물이 담긴 작은 우물이 있었다. 생명의 우물이었다. 드디어 찾았다. 강탁의 눈에 안도의 빛이 어렸다. 전설에 따르면 이 우물의 물을 마신 영혼은 다시 인간 세계로 돌아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것은 저승의 가장 엄격한 금기를 어기는 일이었다. 이연아, 이 물을 마시면 너는 다시 살아날 수 있어. 하지만 강탁은 말을 멈추었다. 그는 이 행동의 결과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저승의 법칙을 어긴 자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강탁 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연의 물음에 강탁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걱정하지 마. 난 괜찮을 거야.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강탁은 자신이 영원한 고통의 심연으로 떨어질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연이 살아갈 기회를 얻기를 원했다. 그것은 그가 인간 시절에 지키지 못했던 여동생에 대한 보상이기도 했다. 인간과 저승사자 사이에서의 최종 선택. 강탁은 조심스럽게 생명의 우물에서 물을 떠 이연에게 건넸다. 투명한 물은 마치 별빛처럼 반짝였다. 이연은 망설이며 물을 바라보았다. 이걸 마시면 정말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 하지만 그곳에 돌아가면 여기서의 기억은 모두 사라질 거야. 그리고 내 병도 완전히 나을 거야. 이연은 강탁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어려 있었다. 하지만 강탁 씨를 잊게 된다면 그건 너무 슬픈 일이에요. 강탁은 부드럽게 이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는 500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사랑이었다. 인간 시절 여동생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연에 대한 새로운 애정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괜찮아.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 난 행복할 거야. 이연은 천천히 물을 마시기 시작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이연의 몸이 점점 투명해지더니 작은 빛의 입자로 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인간 세계로 돌아가고 있었다. 강탁 씨, 고마워요. 절대 잊지 않을게요. 그녀의 마지막 말이 동굴 안에 메아리 쳤다. 이연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고 강탁은 홀로 남겨졌다. 그는 이연이 무사히 인간 세계로 돌아갔음을 느낄 수 있었다. 바로 그때 동굴 입구에서 강한 빛이 번쩍였다.
염라대왕이 직접 나타난 것이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다. 강탁, 내가 저승의 가장 엄격한 법칙을 어겼다.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강탁은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알고 있었다. 알고 있습니다. 대왕님, 제 영혼을 심연으로 보내셔도 좋습니다. 염라대왕은 천천히 강탁에게 다가왔다. 심연으로 보내는 것이 너를 위한 벌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너에게 진정한 벌은 다른 것이다. 강탁은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500년 동안 너는 감정 없이 영혼을 거두었다. 그러나 이제 너는 다시 감정을 되찾았다. 그것이 너의 벌이다. 염라대왕의 말에 강탁은 혼란스러워했다. 감정을 되찾는 것이 벌이라고요? 염라대왕은 고개를 끄덕였다. 앞으로 너는 모든 영혼을 거둘 때마다 그들의 슬픔과 고통을 함께 느끼게 될 것이다. 영원히. 그것이 내가 치러야 할 대가다. 강탁은 그 말의 의미를 서서히 이해했다. 영혼을 거두며 그들의 모든 감정을 함께 느끼는 것. 그것은 심연보다 더 가혹한 형벌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그에게 인간성을 되찾게 해줄 것이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대왕님, 염라대왕의 눈에 잠시 놀라움이 어렸다. 그는 강탁이 저항할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강탁이 말을 이었다. 누가 이연의 생사부를 조작한 것입니까? 염라대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것은 저승의 오래된 어둠이다. 그림자 재판관이라 불리는 존재들이다. 그들은 때때로 인간의 운명을 자신들의 의지대로 바꾸려 한다. 이연은 그들의 희생양 중 하나였다. 강탁의 눈에 결의가 서렸다. 그들을 찾아 멈춰야 합니다. 염라대왕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이 바로 내가 기다려온 것이다. 넌 이제 단순한 저승사자가 아니다. 넌 심판자가 되었다. 그림자 재판관들을 찾아 저승의 균형을 바로잡는 것이 내 새로운 임무다. 그 순간 강탁의 검은 도포가 변하기 시작했다. 붉은 선이 금색으로 바뀌었고 그의 손에는 새로운 생사부가 나타났다. 그것은 심판자의 증표였다. 이제 돌아가자. 내 앞에는 새로운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 염라대왕과 함께 동굴을 나선 강탁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는 이연을 인간 세계로 돌려보냈고 그녀는 이제 건강하게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 자신은 새로운 사명을 받았다. 저승의 어둠에 맞서 싸우는 심판자로서. 하늘을 올려다본 강탁의 눈에는 결의가 빛났다. 500년의 공허함 끝에 그는 마침내 자신의 진정한 목적을 찾았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영혼의 심판자 저승사자는 어떠셨나요? 인간의 감정을 되찾은 저승사자 강탁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삶과 죽음, 그리고 그 사이에 존재하는 연민과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조선시대에 숨겨진 이야기들, 특히 저승과 인간 세계를 오가는 신비로운 존재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월화노인 인연의 붉은 실이라는 제목으로 조선시대의 운명의 신이 엮어낸 특별한 인연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오면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댓글로 여러분이 듣고 싶은 조선시대 전설이나 야담이 있다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더 흥미로운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